안녕하십니까 더보행원 여러분, 직업상담사 2급 2016년도 2회 2차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파트인 상담학 분야와 직업심리학 분야에 대한 총 12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원고 보시면서 한 문제씩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회 2차 시험은 그 전에 나왔던 다른 2차 시험의 수준과 비교해서 비교적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는 평을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좀 이렇게 뜻밖의 문제라든가 또는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매우 평이한 그러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 상담학과 심리학 부분이 뭐 각각 6문제씩 사이좋게 반반이 나왔고요. 총 18문제 중에서 나머지 6문제는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 파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또 담당 교수님 따로 또 풀이해 주실 겁니다. 먼저 1번 문제 심리학에 관련된 겁니다.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뭐 데이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의 이름은 사실 좀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다양하게 좀 발음을 내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데이비스라고 발음을 하네요. 저는 뭐 보통 강의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데 뭐 데이비스 또는 다윗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 측면의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 데이비스 내지는 로키스트가 언급한 직업 적응 이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TWA 이론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게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나요? 이제 콜레스폰일까? 저도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게 용어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개인 환경 조화 이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TWA 이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전적으로 써왔던 직업 적응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는 큰 측면에서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직업의 성격에 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업에 있어서의 적응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직업의 성격 차원에서 네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직업 적응에 관련된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나오기도 하고 위에 거 직업 성격 차원에 있어서의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해보라, 또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성격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뭐 민첩성이라든가 속도, 지구력, 리듬에 대해서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리듬 같은 것은 뭐냐면 활동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다양한 활동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능동적이고 액티베이트하고 좀 활동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뭐 영업직이라든가 대인관계에 접촉이 많은 일이라든가 그런 해서 변화무쌍한 그러한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업무의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리듬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민첩성, 속도, 지구력, 그다음 리듬, 이렇게 네 가지 공부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분들 직업 적응과 관련된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인내력 같은 거, 뭐 끈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네 가지도 여러분들 아울러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요건 세 가지를 쓰시오. 이거 역시 뭐 2014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신뢰도의 종류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정성 교수를 구할 때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검사, 재검사는 나름의 어떤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단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상태에서의 어떤 과정을 정해놔놓고 그 과정 속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세 가지 가정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 거기 보면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니까 그 검사지 자체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바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 또 우리가 검사, 재검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검사 경험을 하고 나서 다음 검사에 그 경험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학습 효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학습 활동 등으로 다음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검사할 때와 그 다음에 검사할 때 어떤 시간 사이에 그 수검자의 어떤 인지적 발달이 일어남으로 해서 또는 다른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검사에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검사를 받아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능력 검사일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차이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 민감성이라든가 두 번째 나오는 학습 효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측정 기본 척도 4가지 유형을 쓰고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제가 뭐 기본 골격에서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를 부여하는 하나의 우리가 관측체에다가 수 자체를 부여하는 그 의미를 한다면은, 척도라고 하는 것은 수를 부여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의 일정한 원칙 같은 거죠.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척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검사 도구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사 도구이면서 하나의 평가 도구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척도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풀이에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명명이라든가 또는 뭐 서열 척도는 여러분도 쉽게 쓸 수 있었던 문제이지만,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뭐 저도 그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등간 척도에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는 반드시 어떤 말 들어가야 되냐면, 절대 기준 같은 거죠. 절대 기준, 뭐 절대 점수라 그럴까요? 이런 거. 절대 기준이나 절대 점수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와는 달리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기본 골격에서 설명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기본 비율 척도는 절대 기준이 있고, 그리고 등간 척도, 그 다음에 동간 또는 서열 척도 또는 명명 척도에 이 4가지 모든 정보를 다 품고 있는 게 비율 척도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들어가서 설명해 주면 무난한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홀랜드의 흥미 유행에서 주요 3가지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 홀랜드의 인성이론에 보면 우리가 총 5개의 중요한 개념이 있죠. 뭐 일관성, 또 여기 나오는 또 뭐 차별성이니, 정체성이니, 또 뭐가 있는 뭐 개척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 이 3가지만 딱 집어서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이론에서 육각형 모형을 그리죠. 리아색이라고 해서. 그럼 이 리아색을 그릴 때에 이 리아색에 접근, 그러니까 마주하는 것보다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훨씬 더 서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까워 옆에 인접해 있는, 이웃해 있는 인성끼리의 어떤 공통점은 많고, 떨어져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그 차원, 유형하고는 공통점이 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의 분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성의 분화는 뭐냐면,
사람이 점점점 어떤 경험을 쌓게 되거나 발달하게 됨으로 해서 점점점 하나의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분화된다라는 뜻을 의미해서 차별성을 또 분화도라고도 합니다. 분화도.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S형 중심으로 점점점 뾰족하게 분화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C 유형으로 뾰족하게 분화 또는 차별화된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각형을 우리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흥미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차별성, 변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그 검사 결과가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유형에 뾰족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차별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또 뭐냐면 이 전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직업이나 또는 환경이나 하는 것들은 어떤 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개인도 보면은, 자, 그 3의 정체성에 보면 이 6가지 유형에 맞는 환경이라든가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측면에서 정체성은 개인의 목표가 다르고 흥미 유형이 다르고 재능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은 자기만의 아주 독특하고 견고한 정사진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의 투명성, 안정성, 목표, 일, 보상의 내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공직의 경우에는 직업의 성격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안정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영업직 같은 경우는 뭐죠? 주로 뭐 목표라든가 일 또는 보상,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러한 직업 환경적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개성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무난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LCA 생애 진로 사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기술하시오.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답안 내용에 있는 내용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REBT, 우리가 정서적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 A, B, C, D, E까지가 보통 말하고 F는 또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뭔가 하는 영어 이니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풀이는 거기에 한 10줄 이상 해놨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의 답은 그 밑에 보면 A, B, C, D, E, F라고 해서 제가 A는 개인에게 정서적 곤란을 야기시키는 사건이나 행위의 발생을 얘기하고, 그 다음 B, 빌리프죠. 이것은 신념 체계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C는 컨스겐스라고 해서 결과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는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책에는 이 F를 포스, 뭐 힘으로 얘기하는데 힘이 아니고 필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가운데 보면은 F를 좀 진하게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필링이라고 해놔놓고, 논박 확인을 통해 바뀐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새로운 감정이다, 이렇게 제가 F를 설명해 놨는데요. 요 내용까지 좀 적어 주셨다면은 아주 좋은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F의 영어 이니셜에 해당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 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위에 10줄까지 적어 놓은 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요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는 글이었고요. 그 밑에 A, B, C, D, F 내용만 간략하게 쓰시면 이 문제의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상담 중 발생하는 침묵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것 역시 뭐 우리가 1차 시험 때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윌리엄슨의 직업을 결정할 때 갖게 되는 문제 유형 3가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윌리엄슨은 4가지인데, 진로 무선택이라든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불확실, 그 다음에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진로 무선택의 경우에는 가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무선택이니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내용을 적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나에 있는 것처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몇 가지라는 거죠. 단일 품목이 아니라 여러 품목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되어서 여전히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선택의 영역에 포함을 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빠뜨리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꼭 가, 나 두 가지를 다 써서 답안지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관측지들의 어떤 전체 집합을 모아놓고 특징을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그렸을 때 정규 분포 모양이 딱 되면 우리가 분석하기가 참 쉽겠죠. 근데 이게 정규 분포 모양이 아니라 뭐 찌그러져 있거나 외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첨도가 아주 높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규 분포표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은 왜 생기느냐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정규 분포를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문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밑에 답을 얘기했고 많은 책들이 말하는 뭐 스무딩 이런 완곡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절미법이라든가 면적 환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정규 분포표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표집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세 가지만 써보라 이런 문제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 답은 제가 그 밑에 면적 환산법 밑에 언급해 놓은 정규 분포 이탈 시 사전적 조치 방법으로 모집단을 확정한다든가 표집에 있어서의 틀 프레임을 선정한다든가 표집 방법에서의 적절성이죠. 예를 들면 뭐 확률 표집을 할 것이냐 비확률 표집을 할 것이냐 또는 뭐 확률 표집을 한다 했을 때도 뭐 체계적 표집을 할 것이냐 침락을 할 것이냐 청하 표집을 할 것이냐 이러한 어떤 연구의 대상 또는 연구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표집 방법을 정해야 되고 또한 어떤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집의 크기라든가 표집의 방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데 막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표집 방법에서 원인이 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뭐 절미법이니 무슨 뭐 완곡화법이니 면적 환산법이니 하는 얘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했던 모집단의 확정, 프레임의 결정, 표집 방법의 결정 또는 뭐 표집의 크기의 결정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TA 트랜스액셔널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에릭 번의 의사교류 분석 이론에서 우리는 자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AC를 얘기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많이 좀 적어놨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답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쓰시는 방법은 첫 번째 P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부모 자아라고 쓰시고 그 두 줄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5세 이전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연장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시킨 그래서 독선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이거나 금지적인 행동에 대해서 익숙한 그러한 자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자는 제가 준비한 답안에 두 문장, 두 줄만 쓰시면 돼요. 현실적인 것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즉 진행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간의 객관적인 부분을 말함으로써 매우 균형 잡힌 자아 상태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 상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입니다. 차일드죠. 말 그대로
인간 내에서 생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 그리고 5세 이전에 경험한 외적 사태,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 양식이 내재된 자아로서 종류로는 프리 차일드, 아주 자유로운 자아, 그 다음에 어린 교수자, 그 다음에 아답티드 차일드라고 해서 적응된 아동 자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답안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27세의 여성이 면접을 볼 때마다 불안을 경험한다. 면접관 앞에서만 서면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잘 못하고 제대로 면접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내담자를 위해 체계적 둔감법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단계를 쓰시오. 자, 우리 체계적 둔감법, 이 볼페라는 분이 고전적 조건 하에서 만든 이론으로서 불안 제거에 가장 탁월한 행동주의 기법 중에 하나이죠. 순서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불안 위계표를 만들고, 세 번째는 상상을 통한 둔감한 전략으로 간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1단계는 그야말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근육 이완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낮은 단계의 불안 요소부터 높은 단계의 불안 요소까지 약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계표를 작성을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상상을 통한 둔감화 전략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불안을 일으키는 것부터 상상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떠올려서 자꾸만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곰씹어 보면 둔감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무뎌진다라고 하죠. 무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이 극복이 되면 또 그 다음 좀 높은 수준의 불안 요소를 또다시 상상을 통해서 둔감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불안을 제거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신 없으신 분은 제가 지금 그 문장으로 제시한 이 문장을 어느 정도 암기해서 쓰시면 좋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 문제입니다. 흥미사정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여러 번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흥미사정 방법, 흥미를 평가하는 방법, 네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써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된 흥미사정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흥미가 어떤 것이냐, 평소에 본인의 어떤 선호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해서 그 내담자가 대답하는 내용, 말 그대로 표현된 흥미니까 언어로서 표현한 흥미의 내용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 내담자의 흥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조작된 흥미사정학이라고 해서 오플레이팅 인트레스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담자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시간관리라든가 사람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봄으로 해서 그 내담자의 흥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지만 혼자 개인의 힘으로 하는 이런, 예를 들면 테니스를 봤을 때 운동을 좋아하는데 복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링처럼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좋아한다고 해서 항상 적극적이고 대인관계에서 능수능란하고 아주 능동적이냐, 또 우리가 스포츠 내용도 보면 혼자 하는 스포츠가 있고 여러 명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는, 조작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거죠. 검사 도구를 통해서 흥미검사지라든가 선호도 검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취급카드를 통해서 그 내담자의 흥미를 우리가 사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3가지로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보면 부가적인 자극 목록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파벳 내지는 우리가 한글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예를 들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직업을 쓰게 하고, 그 직업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는 것,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직업 중에 기자가 있겠죠. 기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직업이 기자, 가수, 뭐 이렇게 기역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 진로 상담을 할 때 이런 게임 비슷하게 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밑에 슈프라고 하는 학자, 이름 잘 아시죠? 이 슈프가 제시한 흥미를 사정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표현된 흥미, 그 다음에 또 뭐 오퍼레이팅, 조작된 흥미,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18번의 흥미 사정 방법 3가지는 표현된 흥미를 사정하는 것, 그 다음에 조작된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 검사 도구를 통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 또 부가적인 어떤 자극 목록을 제시해서 흥미를 사정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급하게 시간을 좀 한 25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번 다가오는 2차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